네, 월요일 만나뵐 수 있는 분이시죠. 김경준의 황금 비율,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장의 색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트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지 고민되는데 포트 비중 변화 있으실까요? 네, 지금 5-3-2로 해가지고 뭐 코어단, 앞단은 탄탄한. 그런데 이 앞단의 탄탄함이라고 하면 손익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그리고 뭔가 변동성이 조금 작은 종목으로다가 안정적인 종목을 저는 세팅하기를 바라고 아직은 지금 리밸런싱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쪽을 듬뿍 채워넣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는 기존의 종목들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3단, 이제 30%단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리밸런싱. 네. 이쪽이 뭔가 뭐 코스닥 쪽으로다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왔었는데 바이오는 늘 사실 알보리, 뭐 알테오젠, 그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지존을 탈출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었고, 예, 그리고 리가캠, 그리고 비만 쪽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유한양행을 조금 편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은 조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저는 아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 방송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단기 퍼포먼스가 좋고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뭔가 구성하기에 좋아 보이지만 아직 네.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편입을 안 한 상태고 그 끝단에 이제 기존 주도주 중에서 빠진 쪽을 약간 선별적으로 줍자고 한 쪽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이었었는데 이쪽은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어로가 될 거고 또는 한국우주도 하반기 때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시면 되시고 뭐 중공업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부터는 ETF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큰 금액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그 어떻게 보면 와이프를 통해서도 지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남편 뭐 PB니 뭐 주식하니 국내 주식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금을 이렇게 얼마부터 되니 이런 거를 주말에도 저한테 막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세를 한번 읽어봐야죠. 그 2021년도에 3천 돌파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제가 차트로 준비해봤거든요. 그걸 보시면 앞단에 21년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퍼가 한 14배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0배 정도 수준이고 PBR 같은 경우에도 1.3배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1배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앞단에 21년도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어요. 역사적으로 최고 퍼를 넘어가면서 매도로 돌아섰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30%대 초반에 있으면서 순매수가 3개월째 들어오고 있다. 그때와는 다른 밸류에이션과 수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150 선물은 무려 4개월 연속 순매수 중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보통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과 뭐 주식 비중을 논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부동산 쪽이 뭐 7, 뭐 주식 그 이제 금융자산이 3이라고 보지만 그 안에서도 주식 비중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들어올 이제 아직은 주식 쪽으로 들어올 예비 대비 자금이 많다. 그러면서 그 자금이 어떤 형식으로 저는 ETF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ETF가 그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100조까지 올라가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200조를 돌파를 했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 하나. 그 전체적으로 올해 25%가 증가했었는데 국내 쪽으로다가 40% 이상, 이제 45%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을 뭐 이런 무빙은 좀 타야 되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PER, PBR, 뭐 외국인의 수급, 과거에 우리 시장이 3천선을 넘어가던 때와 함께 비교를 해주셨고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 있으나 ETF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은 편입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고요. 2차 전지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은 한 종목이 생각나는 게 율촌화학 있잖아요. 시청자분이 안 그래도 AS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데 율촌화학까지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은 저는 이쪽이 뭐 2차 전지다 예전처럼 이렇게 전기차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붙어야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건데 그 업사이드가 나오기 직전에 대피처가 뭐 LLPP로 대응을 빨리 하는 쪽에 북미 쪽의 ESS 쪽이거든요. 그래서 LNF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약간 테슬라향 뭐 로보택시라든지 왜냐하면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요즘에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립 관계인데 그쪽에서 중국 애들이 ESS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이제 남은 자리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간다. 거기에 있어서 대기업은 LNF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 이제 뭐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율촌화학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있지만 제가 26,000원에서 3만 원까지 꾸준히 매집을 해라. 그리고 손익비, 앞단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크 대비 수익권에 있어가지고 얘가 5배, 최소 5배 이상을 깔고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해라라는 입장이고 2차 전지 쪽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왜 이게 돌까? 이 근거를 뭘로 찾아봐야 될까? 할 때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반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에 이제 실적 개선도가 높은 업종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1, 2등이 반도체 오.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쪽은 이게 그 단기 순이익 쪽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유틸리티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고 유틸리티를 저는 조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은 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준비된 부분을 보시면 26년도, 내년도에도 추가 개선이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래서 지수가 사실은 증권사에서 3,700, 3,800을 외치는 곳도 많은데 이 부분이 코어 단으로 제 포트폴리오상 코어 단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수가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 코어 단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 얘네들이 못 올라가 주면 조금 지수는 주춤거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을 단기로만 대응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쁘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주도해주며 지수를 끌어주며 막 달려가줄 힘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정도인 것이고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 대응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심주 3개 탁탁탁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주시나요? 지금 시가총액별로 제가 표를 만들어 왔거든요. 페노션이랑 PI 첨단 소재랑 그다음에 KT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 한 페노션 2조, 그다음에 6천억대, 그다음에 한 1,800억 정도 되는 1,600억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딱 투자 포인트랑 매매 포인트를 찝어 왔어요. 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처지고 중국 쪽 안 좋은데 벌크 안 좋은데 왜 봐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지금 LNG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냐 하면 2분기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영업이익에서 400% 이상 증가가 될 거고 영업 마진조차도 40%를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투자 매매 포인트를 이제 주봉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주 추세를 따라가시면 되면서 중국 쪽의 부동산 이슈 뭔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일주일간 BDI가 34%나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라 추적해 나가면서 이쪽을 알게 모르게 외국인도 7월 내내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PBR도 0.37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글로벌 피어 대비 절반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PI 그 필름의 판가가 수출 판가가 그 주간 단위로 또는 이렇게 챙겨봤을 때 23%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4년도부터 동사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PI 필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요즘 휴대폰의 트렌드 슬림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폴드 또는 애플 쪽에서도 향후에 폴더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쪽에 있어가지고 프로맥스까지 해가지고 슬림화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소재. 그래서 그쪽 뭔가 애플폰 그리고 슬림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테고, 이쪽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수급을 또 요즘에 봐야 될 때 네. 금요일 날 연간 단위로 가장 많은 동사에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면서 KT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북 국내 점유율 60% 이상으로 1등인데 지금 7월 23일 수요일 날 이제 전지적 전독시라고 저는 짧게 이제 웹툰을 너무 이제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고 영화화된 쪽이 개봉을 하는데 이미 113개국에 판권을 수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모멘텀도 있을 뿐더러 6월 달에 6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격 인상도 20%를 했어요.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웹툰까지도 이제 편입을 하는데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디 같은 경우에도 웹툰과 웹소설을 가지고 오면서 회사 크기가 3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동사도 같은 구조로 갈 수가 있다. P와 Q가 가격도 20% 인상, 그 다음에 안 했던 웹소설, 웹툰도 같이 버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 모멘텀까지도 전지적 독자 시점까지도 개봉을 하니까 이 부분을 챙겨보시면서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웹소설과 웹툰 그리고 해외 성장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면서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KT 밀리의 서재 전독시 얘기해 주셨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 저는 웹툰으로는 네. 열심히 봤어요. 유중혁, 김독자 얘기 막 정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7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KT 밀리의 서재와 함께 페노션 그리고 또 한 종목이 PI 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 각각의 포인트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저희 잘 기억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 주신 전략 AS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